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최고의 강연 최강 1교시에서 강연을 맡은 법학자 이국운입니다. 저는 경상북도 포항의 한동대학교에서 헌법과 법사회학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오늘은 1948년 7월 12일에 제정이 되고 17회에 공포되었던 대한민국 헌정사를 되돌아보는 기회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오늘 제 강연이 대한민국이라는 민주공화국 프로젝트의 취지와 내용을 함께 이해하고 앞으로의 진로를 모색하는데 작은 디딤돌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이 간절합니다. 그래서 오늘 강연의 주제는 쉽게 듣는 대한민국 헌정사입니다. 그러면 먼저 대한민국 헌정사의 기본 구도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1948년 7월에 헌법이 제정되었으니 올해가 74년째입니다. 이 기간을 통틀어서 대한민국 헌법에는 모두 9번의 변화가 있었습니다. 이렇게만 봐도 현행헌법, 1987년에 만들어진 현재의 헌법이 대한민국 헌정사의 분수령이 된다고 하는 것은 명백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앞부분 39년 동안은 헌법 제정을 포함해서 모두 10차례나 헌법에 변동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거의 4년에 한 번씩 헌법이 바뀐 꼴인데 1987년에 만들어진 현행 헌법은 35년째 효력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최근 한국 사회에는 헌법 개정이 너무 어렵다 라는 이야기가 나올 만큼 현행 헌법의 개정 요구가 두드러지고 있기는 합니다. 현재의 헌법 이전의 헌정사를 살펴보면 누구라도 뭔가 대한민국 헌정을 불안정하게 만든 요인이 있지 않았을까 짐작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바로 한국 전쟁입니다. 잘 아시듯이 재헌헌법은 아직 남과 북이 한국 전쟁을 치르기 전에 만들어졌습니다. 따라서 9차례에 걸친 대한민국 헌정사의 헌법 개정 경험은 어쩌면 한국 전쟁이 남긴 아픈 흔적이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유민주주의를 내걸었던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민주공화국 프로젝트는 출범한 이후에 극악한 전쟁을 겪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9번에 걸친 헌법 개정이라고 하는 헌정사의 질곡으로 이어졌던 것입니다. 조금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 과정은 다시 둘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과정은 흥미롭게도 권위주의 또는 독재에서 자유와 민주주의로 이행하는 유사한 패턴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첫 번째 시기는 1950년에서 1961년까지 이승만 정부의 독선과 독주가 부정선거에 맞선 4.19 학생혁명으로 무너지고 자유민주주의가 회복되었던 기간입니다. 두 번째 시기는 1961년부터 1987년까지 권력을 장악했던 군사정권이 1980년 5.18 광주 민주화운동과 1987년 6월 민주화 대항쟁 등을 통해서 결국 무너지고 다시 한번 자유민주주의가 회복되었던 기간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보면 74년의 대한민국 헌정사는 크게 4시기로 구분할 수 있겠습니다. 첫째는 1948년에서 1950년까지의 헌법 제정 기간이고, 둘째는 1950년에서 1961년에 이르는 군사정권 이전의 민주화 기간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는 1961년에서 1987년에 이르는 군사정권이 들어선 이후 기간이고, 네 번째는 1987년 민주화 이후에 지금까지, 즉 현행 헌법의 기간이 되겠습니다. 사실 제가 가르치는 헌법 교과서에는
이제 군사 정권 기간 동안에 유행했던 이 공화국 구분을 받아들여 가지고 제1공화국에서 제6공화국까지로 나누는 경우가 제법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공화국 구분은 민주화 이후에 태어난 세대들에게는 별로 현실성이 없는 것 같습니다. 오히려 제가 지금 말씀드린 대로 1987년에 제9차 헌법 개정을 분수령으로 삼아서 한국전쟁이라는 대재앙에도 불구하고 자유민주주의를 내건 민주공화국 프로젝트의 본 궤도로 돌아오는 일종의 위기 극복 과정으로 대한민국 헌정사를 이해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일단 오늘 강의에서는 지금까지 말씀드린 시대 구분에 따라서 대한민국 헌정사를 살펴보겠습니다. 재헌헌법은 잘 아시듯이 1948년 5월 10일 헌법제정회의 의원 선거를 통해서 선출된 198명의 의원들에 의해서 제정되었습니다. 재헌헌법의 내용은 굉장히 중요한데요. 시간 관계상 중요한 특징 4가지만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가장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대한민국 헌법을 제정하는 주체로서 헌법 전체의 주어라고 할 수 있는 우리들 대한민국이 드디어 출현한 것입니다. 재헌헌법의 전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들 대한국민은, 우리들 대한국민의 존재가 드러나는 것으로부터 헌법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 우리들 대한국민은 1919년 3.1 독립만세 운동 이래 한반도에서 이 민주공화국 프로젝트를 추진해온 주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또 재헌헌법 제정 이후에 지금까지의 74년 헌정사의 연속성을 보장하는 주체라고도 말씀드려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재헌헌법은 물론이려니와 9차례에 걸쳐 개정된 헌법의 모든 텍스트는 바로 이 우리들 대한국민의 작품인 셈입니다. 그렇다면 재헌헌법 전문이 말하고 있는 이 우리들 대한국민은 구체적으로 누구를 지칭하는 것이겠습니까? 흥미롭게도 재헌헌법의 텍스트는 이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인 규정을 한사코 마다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대한민국의 국민이 되는 요건은 법률로서 정한다. 당시 우리의 헌법, 재헌헌법을 보면 우리들 대한국민에 관한 별다른 단서나 암시를 헌법 본문에서 주고 있지 않습니다. 대한민국의 국민이 되는 자격을 법률로 정한다라고 짐짓 미루기까지 합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강의를 들으시는 여러분이나 저 같은 이 한반도에서 살아온 대한국민은 재헌헌법의 이와 같은 태도에서 다른 나라 사람들은 잘 알기 어려운 깊은 안타까움을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에 세계가 동서냉전 구도로 재편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남북의 분단을 피할 수 없는 상황이 닥쳐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 대한국민을 대표할 재헌의회 의원 선거의 유권자는 우리들 스스로 정한 것이 아니고 불가피하게 주한미군정의 군정법령에 의해서 정해져야만 했습니다. 나아가 유엔의 감시가 불가능했던 38도선 이북 지역에서는 재헌의회 의원 선거 자체가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보면 스스로에 대한 적극적인 규정을 마다하고 헌법이 아니라 법률에 대한민국 국민의 자격을 정하라고 짐짓 미루는 재헌헌법의 태도에는 짐작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바로 이와 같은 사정을 잘 아는 우리들 대한국민이 이 문제를 미래의 과제로서 남겨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들 대한국민은 자신이 아직 완전하지 못하다는 사실, 그래서 여전히 다른 우리들 대한국민을 기다려야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어쩌면 재헌헌법의 희망은 우리들 대한국민이 그와 같이 난처한 상황에 처해 있다고 하는 사실을 잘 알고 있고, 그래서 스스로를 짐짓
감추는 방식으로 제가 지금 말씀드린 깊은 안타까움을 표현하고 있는 점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바로 이 깊은 안타까움을 먼저 알아채고 그 상처를 함께 보듬고 같이 울고 그 눈물을 닦아줄 우리들 대한국민에 의해서 재헌헌법에 그림자로 새겨진 이 역사의 상처가 치유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들 대한국민은 바로 이와 같은 안타까움을 안고 민주공화국 프로젝트를 시작합니다. 재헌헌법은 기본권 보장, 권력의 분립, 법치주의, 그리고 헌법 자체의 규범력 확보를 하기 위한 여러 제도들을 두루 갖추고 있습니다. 이 제도들 가운데 특히 두드러지는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한눈에도 두드러지는 것은 재헌헌법의 기본권 목록 가운데 사회경제적 평등의 중요성이 매우 두드러지고 있다고 하는 점입니다. 신분제도와 같은 봉건적인 불평등 구조가 재현되는 것을 엄금하겠다고 하는 의지도 드러나고요. 재산권의 행사를 공공복리에 적합하도록 요구하는 데서도 그 의도가 드러납니다. 하지만 더욱 분명한 표현은 교육과 노동 그리고 사회보장에 관한 획기적인 보장을 재헌헌법이 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적어도 초등교육은 의무적이며 무상으로 한다. 여자와 소년의 근로는 특별한 보호를 받는다.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기업에 있어서는 근로자는 법률의 정하는 바에 의해서 이익의 분배에 균점할 권리가 있다라는 유명한 조항. 노령, 질병, 기타 근로능력의 상실로 인해 생활 유지의 능력이 없는 자는 법률에 정하는 바에 의해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 라는 조문 등이 그 예로 짚어질 수 있겠습니다. 재헌헌법이 이처럼 사회경제적 평등을 강하게 추구한 배경이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는 먼저 재헌헌법 제6장 경제의 장이 전제하고 있는 일종의 이행기적 상황을 이해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광물 기타 중요 지하 자원들을 국유로 하거나 주요 산업을 국영 또는 공영으로 하거나 대외 무역을 국가가 통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거나 사형기업 등을 일정한 경우에 국유 또는 공유로 할 수 있다고 하는 조항들이 있는데요. 이와 같은 조항들의 의미는 일단 식민지 시대와 주한미군정을 거쳐서 내려왔던 우리들 대한국민의 공동의 물적 유산, 나중에 귀속재산이라고 불리웠던 그 재산의 존재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나아가서 그와 같은 공공적 소유를 국가가 민주적으로 관리한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론 재헌헌법은 이와 같은 공공적인 재원을 시장의 실패를 교정하기 위한 경제적인 개입의 재원으로 쓰기도 하고 모든 국민에게 생활의 기본적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재원으로도 활용할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제84조에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는데요. 대한민국의 경제 질서는 모든 국민에게 생활의 기본적 수요를 충족할 수 있게 하는 사회 정의의 실현과 균형 있는 국민 경제의 발전을 기함을 기본으로 삼는다. 각인의 경제상의 자유는 이 한계에서 보장된다. 바로 이 내용이 사회 경제적 평등을 추구하는 재헌헌법의 특징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제 재헌헌법의 세 번째 특징을 한번 생각해 보시지요. 이것은 사회경제적 평등을 어떻게 추구할 것이냐, 그 추구하는 통치 권력을 어떻게 구성하느냐의 문제입니다. 재헌헌법은 민주적 의회의 우위라고 하는 특징을 상당히 일관되게 관철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우선 재헌헌법은 재헌의회가 1948년 7월 17일 현재 우리들 대한국민의 헌법 제정 권력을 대의할 수 있는 유일한 기구라고 하는 사실을 스스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이 국회는 전 민족을 대표한 국회이며 중앙정부임을 이에 또한 공고하는 바입니다. 그래서 재헌의회는 스스로 2년의 임기를 부여해서 재헌의회이면서 동시에
재헌 헌법에 의한 국회의 역할을 떠맡고 있습니다. 나아가서 재헌국회는 이 헌법에 의한 국회의 권한을 통상적인 입법 권한의 범위를 넘어서서 헌법 개정도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할 수 있도록 하고, 반민족 행위자의 처벌이나 토지 개혁이나 귀속 재산 불화와 같은 일종의 헌법적 법률을 제정할 권한도 부여하고 있습니다. 나아가서 통상적인 권력 구조를 보더라도 민주적 의회의 우위가 체계적으로 관철되고 있습니다. 모든 입법권은 국회에 부여되어 있고, 예외적으로 대통령이 긴급 입법권을 발동하는 경우에도 국회의 사후 승인을 반드시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예산이나 재정 문제 등에 관해서도 의회가 광범위한 권한을 가지도록 하고 있고, 정부의 수장인 대통령과 그 제1순위 권한 대행권자인 부통령도 국회에서 선거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재헌의회에는 국무총리 제도가 있었는데요. 이 국무총리를 대통령이 국회의 승인을 받아서 임명하도록 하고, 대통령이 국무위원들을 임명한 뒤에도 합의체 의결 기구인 국무원을 조직해서 정부의 권한을 행사하도록 하고 있었습니다. 자, 이제까지 말씀드린 재헌헌법의 특징들에 비교해서 볼 때 제가 말씀드리는 네 번째 특징은 조금 식별하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 특징은 민주적 의회의 우위를 통해서 사회경제적 평등을 추구하려는 선택에 불가피하게 따라붙는 것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 문제를 헌법 보장의 엘리트화라고 부르고자 합니다. 헌법 보장이란 헌법 규범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헌법 스스로 제도를 마련하는 것을 일컫는데요. 재헌헌법은 바로 이 헌법 보장을 엘리트들에게 맡기고 있습니다. 이 점은 크게 두 측면에서 살펴볼 수가 있겠는데요. 먼저는 지방자치에 관해서입니다. 재헌헌법은 지방자치를 헌법적인 제도로 마련하고는 있습니다만은 지방자치단체의 자치 규범이 국가의 법령, 즉 국회가 만드는 법률은 물론이러니와 정부의 명령이 정한 범위 안에서만 그 효력을 가진다, 이렇게 선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풀뿌리 민주주의에 기초한 공간적인 권력 분립은 민주공화국 프로젝트의 본질입니다. 그런데 이 재헌헌법의 선언은 대한민국이 대단히 중앙집권적인 국가의 모습으로 출발한다고 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후에 대한민국 헌정사에서 중앙집권주의는 일종의 고질병으로 작용해오고 있는데요. 재헌헌법은 오히려 이것을 강조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재헌헌법은 사법권을 법관으로서 조직되는 법원에 맡기고 배심제도나 참심제도처럼 사법과정에 국민이 참여하는 제도를 일절 배제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태도는 헌법 규범의 실효성 보장을 한마디로 법률가들에게 맡기려는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헌법에 직접 나오지는 않습니다만 잘 아시는 대로 수사권과 수사지휘권, 기소권과 불기소권, 공소유지권, 형집행권 등 형사사법 절차의 모든 공권력을 법률가인 검사에게 집중시킨 것도 마찬가지 태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유민주주의를 법률가에게 지키라고 한다는 의미에서 이것은 일종의 법률가 수호자주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처럼 재헌헌법은 지방자치를 최소화하고 법률가에게 헌법 수호의 의무를 맡기는 방식으로 헌법 보장의 엘리트화를 제도화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 대한국민은 민주적 의회에 대한 선거를 통해서만 정치적 의사를 표현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헌법 개정을 포함해서 모든 입법권과 대통령의 선출권을 포함한 인사권의 핵심을 민주적으로 구성된 의회가 가지고 있고, 행정과정이나 사법과정에 대한 국민 참여가 일체 불가능하고, 국민투표, 국민발안, 국민소환 같은 직접민주주의 제도도 마련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풀뿌리 민주주의 역시 법령의 범위 내로 제한되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 어떤 이유가 되든지 간에 민주적인 의회가 우리들 대한국민의 정치적 신뢰를 상실하게 된다면 재헌헌법의 권력 구조는 뿌리가 흔들릴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가능성은 민주적 의회의 우위에 도전하는 여러 정치 세력들에게 언제든 활용 또는 악용될 수 있었습니다. 재헌의회는 스스로의 결정으로 이 헌법에 의한 국회의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면서 민주적 의회의 우위를 통해서 사회경제적 평등을 추구하는 과제를 스스로 떠맡았습니다. 재헌의회가 대한민국의 제1대 국회가 되었던 것이고, 따라서 헌법 제정을 포함해서 재헌국회의 행위에 대한 우리들 대한국민의 평가는 2년 뒤인 1950년 5월 30일 제2대 국회의원 총선거까지 미뤄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바로 이 기간에 재헌국회는 이승만 박사를 대통령으로 선출한 것에서 시작해서 새로운 국가기구의 인적 구성을 마무리했습니다. 또 반민족 행위자 처벌법이나 국가보안법과 같은 비상입법을 제정했고, 논란을 많이 겪었습니다만 농지개혁법과 귀속재산처리법을 입법해서 시행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작업이 끝난 뒤에 벌어진 제2대 국회의원 총선거는 헌법 제정 기간의 총 결산인 동시에 재헌 국회의원들에 대한 일종의 신임 투표의 성격을 가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그 결과는 어떠했을까요? 1950년 5월 30일 총선거의 결과는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우리들 대한국민은 재헌국회의 헌법 제정 결과를 사후 추인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을 주도했던 재헌국회의원들에 대해서는 거의 완전한 물갈이를 이뤄냈다고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재헌국회의원들 많은 분들이 새로 출마를 하셨습니다만 그 중에 오로지 31명만이 재선되었고, 새로 당선된 무소속 의원들 가운데는 조소항, 안재홍, 원세훈 등 2년 전에 재헌의원 선거에 참여하지 않았던 중도파 인사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재헌헌법이 원래 초안대로 의원 내각제 정부 형태를 가지고 있었다면 1950년 5월 30일의 총선거는 당연히 정권 교체를 갖고 왔을 겁니다. 재헌헌법은 추인하되 통치 권력을 행사할 인물과 세력을 바꾸겠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들 대한국민의 정치적 의사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대단히 유감스럽게도 이와 같은 의사는 제대로 관철될 수가 없었습니다. 그 이유는 크게 세 가지인데요. 첫째는 1950년 6월 19일에 시작된 제2대 국회가 그 조직을 채 완료하기도 전에 한국전쟁이 발발했기 때문입니다. 이로써 통상적인 권력기구를 통해 이행기적인 과제를 수행하려던 재헌헌법의 그 대전제가 무너졌고, 이를 대신해서 집단적인 생존을 가장 중요한 목표로 내세우는 전시 긴급 정부 체제가 수립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두 번째로 이 과정에서 1950년 5월 30일 총선거에 나타냈던 우리들 대한국민의 정치적 의사가 왜곡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국회의원들 중에 많은 수가 피살, 납북, 실종되셨고, 이런 상황에서 제2대 국회는 당분간 전시 긴급 정부 체제 아래서 위축된 역할을 수행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세 번째는 전시 긴급 정부 체제의 수립을 통해서 이승만 대통령의 권력이 극적으로 강화되었던 것입니다. 사실 5월 30일 선거의 결과는 이승만 대통령에게 상당한 타격일 수밖에 없었는데요. 한국전쟁의 발발은 아이러니하게도 대통령의 비상 입법 권한 행사를 통해서 그 권력을 극적으로 강화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직 한국전쟁이 진행 중이었던 1952년에서부터 시작해서 87년까지 앞서 말씀드렸듯이 대한민국은 9차례에 걸쳐서 헌법을 개정했습니다. 이 시기를 둘로 앞에서 나누었는데요. 그 각각은 권위주의 또는 독재에서 자유와 민주주의로 이행하는 유사한 패턴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제부터는
헌법 개정의 특징을 한번 살펴보겠는데요. 크게 4가지 초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들 대한국민의 의미 변화가 첫째이고, 기본권의 변화가 둘째이고, 권력구조의 변화, 그리고 헌법 보장의 엘리트화가 어떻게 변화했는지, 이렇게 4 꼭지입니다. 먼저 우리들 대한국민의 의미 변화를 살펴보겠습니다. 한국전쟁이 발발한 다음에 우리들 대한국민의 의미가 대단히 방어적이고 심지어는 적대적으로 변화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은 우리 모두 쉽게 짐작할 수 있습니다. 이 포인트는 한국전쟁을 전후해서 실질적으로 헌법 규범의 기능을 수행했다고 볼 수 있는 국가보안법과 대한민국의 통일 정책이었던 북진 통일론에서 무엇보다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사실 지금은 잘 이해하기 어렵습니다만 한국전쟁의 휴전회담에 대한민국 정부는 철저한 반공주의의 입장에서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1961년 5월 16일에 군사쿠데타를 일으킨 세력이 반공을 국시, 즉 국가의 기본 방침으로 삼는다고 가장 먼저 공표했던 것도 한국전쟁 이후에 우리들 대한국민의 의미가 이처럼 적대적으로 변화한 것과 무관하지 않다고 보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5.16 군사쿠데타를 통해서 민주정권을 무너뜨렸던 박정희 장군을 비롯한 정치 장교들의 아주 흥미로운 선택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분들은 일단 군정을 실시해서 전시 긴급정부 체제를 부활한 다음에 중앙정보부를 비롯한 정보기구들을 통해서 그와 같은 체제를 일상화하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와 같이 강력해진 통치 권력을 급속한 경제 개발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활용하고자 했습니다. 한마디로 반공을 국시로 하는 전시 긴급정부 체제의 통치 권력을 국가가 주도하는 급속한 경제 개발을 위한 권력 자원으로 바꾸었던 것입니다. 잘 아시듯이 그 결과로 대한민국은 1961년에서 1987년에 이르는 기간 동안 한강의 기적이다 이렇게 불리는 놀라운 경제 발전을 이루게 됩니다. 당연한 말씀이지만 이 급속한 경제 발전 과정에서 우리들 대한국민의 의미가 다시 변화했던 것 같습니다. 그 가운데 헌법 문서에서 가장 두드러지는 것은 북진 통일론의 퇴조와 평화 통일론의 등장입니다. 군사 정권을 이끌었던 정치장교 출신의 정치인들은 처음에 통일 정책에 관해서 침묵하는 태도를 택했습니다. 그러다가 1972년 7월 4일 자신들의 주도로 남과 북이 공동 성명을 발표하고 남북한의 평화 분위기가 급속하게 조성되면서 적극적으로 평화 통일론을 재창하기 시작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10월 유신이라는 친위 쿠데타에 의해서 등장했던 1972년 헌법은 독특한 헌법기구인 통일주체국민회의를 만들었는데요.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통일주체국민회의는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추진하기 위한 온 국민의 총의에 의한 국민적 조직체로서 조국 통일의 신성한 사명을 가진 국민의 주권적 수임 기관이다. 유신헌법에서 통일주체국민회의는 대통령을 선출하고 국회의원 정수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국회의원을 대통령이 일괄 추천한 후보자를 선거해서 선출하는 권한을 갖고 있었습니다. 또 대통령이 부의한 통일에 관한 중요 정책을 심의 확정하고 국회가 발의 의결한 헌법 개정안을 최종적으로 확정할 수 있는 막강한 권한을 갖고 있었습니다. 바로 이처럼 이례적인 헌법기구가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추진하려는 목적으로 정당화되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가히 군사정권의 클라이맥스라고 부를 수 있는 시점에 북진 통일로부터 평화 통일로 헌법적 지향이 바뀌었던 까닭은 무엇일까요? 애당초 재헌헌법에 내포되었던 우리들 대한국민의 희망과 깊은 안타까움을 한국전쟁의 참화에도 불구하고 군사정권의 지도자들마저도 결코 외면할 수 없었기 때문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잘 아시듯이 이후의 헌법 개정을 통해서 통일주체국민회의는 헌법에서 사라졌습니다. 그러나 조국의 평화적 통일이라는 지향점은 87년에 만들어진 현행 헌법의 제4조에 남아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통일을 지향하며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한다. 우리들 대한국민의 의미 변화에서 또 하나 주목할 점은 산업화와 도시화로 인한 변화입니다. 헌법 제정 당시에 우리들 대한국민은 대부분 농업을 기반으로 토지 소유 여부가 신분제도와 연결되던 사회구조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재헌헌법이 토지개혁과 신분제 철폐를 가장 중요한 과제로 내세웠던 것은 바로 그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한국전쟁으로 종래의 사회구조가 완전히 흔들린 다음에 1960년대 이후에 시작된 경제발전은 이 모든 것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이 과정에서 우리 국민들은 농촌을 떠나 도시로 이주했고 그 과정에서 이들은 크게 두 분파로 구분된 것 같습니다. 대체로 한국전쟁을 겪고 농촌 생활도 경험한 앞세대의 다수는 군사정권의 경제개발 정책에 호의적인 산업화 세력이 되었고 한국전쟁 이후에 태어나서 주로 도시 생활을 경험한 뒷세대의 다수는 군사정권의 인권 탄압에 대해서 매우 비판적인 민주화 세력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산업화 세력과 민주화 세력, 이 두 세력은 자유민주주의에 대해서 서로 다른 이해와 해석을 발전시키면서 치열하게 경쟁했다고 생각합니다. 박정희 대통령이 신복에 의해서 살해당한 뒤 찾아온 1980년의 이른바 서울의 봄은 이 두 세력이 정치적 타협을 통해서 군사정권을 마무리할 수 있었던 첫 번째 기회였습니다. 하지만 5.17과 5.18의 숫자들이 나타내듯이 대한민국은 다시 한번 군사정권을 겪었고 그로부터 7년이 지나 1987년 6월 민주화 대항쟁을 거치고 나서야 비로소 이 두 세력의 정치적 타협이 이루어질 수 있었습니다. 이런 뜻에서 현행 헌법은 이 두 세력의 정치적 타협을 담고 있는 문서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 이후에 35년이 흐르는 동안 헌법 개정 없이 이 두 세력과는 다른 새로운 대한국민들이 태어나서 몇 세대를 이루고 있는 것을 보면 현행 헌법의 정치적인 토대, 즉 산업화 세력과 민주화 세력의 정치적 타협은 상당히 단단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들 대한국민의 의미 변화는 헌법 규범 가운데 기본권의 강조점 변화와 직접 연결되고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변화의 추이에는 조금 미묘한 측면이 있는데요. 한국전쟁 이후에 우리들 대한국민의 의미가 방어적이고 적대적으로 변했을 때 기본권의 강조점은 생존 그 자체였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 경제적 평등을 추구하고자 일종의 국가 주도 통제 경제 체제를 취했던 재헌헌법의 태도는 일단 어느 정도 외면될 수밖에 없었던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1954년 제2차 헌법 개정에서 헌법 제6장의 경제 조항들이 많이 개정이 되었고 그 개정의 기본 방향은 자유시장 경제의 원칙을 천명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흥미롭게도 이와 같은 개정의 실질적인 이유는 국가 재건 및 경제 부흥을 위해서 간절하게 필요했던 외자 유치를 위해서였습니다. 개인만이 아니라 집단의 차원에서도 당시에 이 생존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가치였는지를 짐작할 수 있게 하는 일화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방향 전환에도 불구하고 헌법의 경제 조항들은 여전히 국가 주도의 경제 개발을 뒷받침하는 강력한 토대가 되었습니다. 특히 5.16 군사 쿠데타 이후 경제 개발 계획을 추진했던 군사 정권은 재헌헌법의 이 국가 주도 통제 경제 체제를 10분 활용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일방적으로 모든 기업의 사채를 동결하는 1972년의 8.3 조치와 같은 유명한 조치는 대통령의 긴급 명령에 의해서 발동되었는데요. 그 근거가 헌법에 있었던 것입니다. 나아가서 1970년대 후반에는 의료보험 제도를 필두로 해서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 사회보장 제도들이 시작되었습니다. 그 토대 역시 헌법에 있었던 것입니다. 기본권의 변화와 관련해서 저는 특히 군사 쿠데타를 주도했던 정치 장교들이 주도해서 만들었던 1962년의 제5차 개정헌법의 변화를 주목해보고 싶습니다. 초점은 두 가지인데요. 첫째는 당시 헌법 제4장 경제의 첫 조항인 111조 제1항의 문장입니다. 대한민국의 경제 질서는
개인의 경제상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함을 기본으로 한다. 이 문장은 재헌헌법 이래의 원칙 조항인 국가는 모든 국민에게 생활의 기본적 수요를 충족시키는 사회정의의 실현과 균형 있는 국민경제의 발전을 위해서 필요한 범위 안에서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한다라는 조항을 2항으로 밀어내고 새로운 원칙 조항이 되었습니다. 두 번째는 제8조의 문장입니다.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이를 위하여 국가는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최대한으로 보장할 의무를 가진다. 아이러니하게도 군사정권은 이 문장을 기본권 전체를 이끄는 조항으로 내세웠습니다. 재헌헌법의 취지와 비교했을 때 1962년 헌법에 처음 등장한 이 두 문장은 이후 대한민국 헌정사의 방향을 예고하는 듯한 의미가 있습니다. 군사정권이나 그 기간 이후에도 국가가 주도하는 경제 개발은 끊임없이 추진되었지만 그 이면에서는 세계관적으로 방향을 달리하는 사적 소유권 중심의 자유시장 경제주의가 또아리를 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나아가서 그 소유권 중심의 자유시장 경제주의는 심지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연결고리로 삼을 수 있는 가능성이 헌법 텍스트 안에 생겼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1987년 민주화 이행 이후에 특히 IMF 환란을 거치면서 한국 사회에는 신자유주의적 글로벌리제이션이 강력하게 대두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그와 같은 변화의 헌법적 교두보가 1962년에 이미 마련되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행복 추구권으로 구체화하고 경제상의 창의와 자유를 개인을 넘어서 기업에까지 인정하고 있는 변화가 현행 헌법 제9차 개정 헌법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말씀드려서 헌법 개정을 여러 차례 거치면서 재헌헌법의 기본권 목록은 갈수록 화려하고 체계가 갖추어졌습니다. 기본권의 모든 영역에서 매우 상세한 조항들이 규정되었습니다. 흥미롭게도 기본권 목록이 이처럼 잘 갖추어지는 데는 세 차례 군사정권이 공헌한 측면이 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만 민주화 이전까지 대한민국 헌정사는 이렇게 잘 만들어진 기본권 목록을 제대로 해석해서 적용하지는 못했던 것 같습니다. 마땅히 그 역할을 맡았어야 될 법률가들이 비교적 소수의 인권 변호사들을 제외하면 전관예우 같은 방식으로 신분제적인 이익을 찾는 것 말고 기본권 목록을 적극적으로 해석해서 헌법을 생활규범으로 만드는데 소홀했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러한 변화가 시작된 것은 잘 아시듯이 현행 헌법이 시행된 이후에 헌법재판소가 활약한 다음부터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물론 헌법재판소가 활약한 이후에는 법률가 수호자주의의 폐해라고 할 수 있는 정치의 사법화, 사법의 정치화가 또 발생하게 됩니다. 이 문제는 곧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헌정사의 변화 가운데 우리 국민들에게 가장 익숙한 것은 단연 권력구조의 변화일 것입니다. 특히 현행 헌법의 개정 과정에서 대통령 직선제가 국민적 승리의 상징으로 각인되었습니다. 하지만 국면을 세심하게 살펴보면 이 대통령 직선제만으로 권력구조의 변화를 설명하기는 조금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재헌헌법의 특징으로 민주적 의회의 우위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그 특징이 계속해서 유지가 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한국 전쟁은 재헌헌법의 권력 구조를 근본적으로 바꾼 것 역시 사실입니다. 전시 긴급 정부 체제에서 국군 통수권을 가지고 있는 대통령의 권력 강화는 불가피한 일이기도 합니다. 이 점에서 한국 전쟁이 아직 진행 중이었던 1952년 봄에서 7월 초까지 이 부산에서 벌어졌던 제1차 헌법 개정 과정은 전시 긴급 정부 체제가 헌법 규범의 외피를 입고 새로운 권력 구조가 태어나는 과정으로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제1차 헌법 개정은 흔히 발췌 개헌이다, 이렇게 불리는데요. 그 이유는 재헌회의 원래 헌법 초안이던 내각 책임제를 부활시키려고 야당은 주장하고, 이에 맞서서 여당은 대통령 직선제로 집권을 연장하려고
하다가 결국 이 양쪽의 주장을 발췌해가지고 양원제하고 대통령 직선제를 모아서 헌법을 개정했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와 같은 타협은 이후에 강력한 의회와 강력한 대통령이 서로를 비판하면서 갈수록 더욱 강력해지는 대한민국의 독특한 권력 구조를 형성했습니다. 의회와 대통령이 경쟁하면서 통치 구조를 계속해서 변경해 온 과정은 우리 헌정사에서 아마 가장 잘 알려진 내용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간략히만 그 내용을 말씀드리자면 초대 대통령의 중임 제안을 제2차 헌법 개정이 철폐했었고요. 제3차 헌법 개정은 유일하게 내각 책임제를 시행했습니다. 앞의 것은 대통령의 권한을, 뒤의 것은 의회의 권한을 강화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군사 쿠데타를 일으켰던 박정희 장군 등은 제5차 헌법 개정을 통해서 미국식 대통령제에 가까운 제도를 택했습니다만 제6차 헌법 개정, 삼선 개헌이라고 하죠. 이것을 추진하면서 그 취지를 훼손했고 제7차 헌법 개정을 통해서 헌정사상 유례를 찾기 어려운 영도자적 대통령제를 내세웠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할 것은 유신헌법이 이처럼 흥미로운 강력한 대통령제를 내세우면서도 대통령 직선제를 포기하고 통일주체 국민회의가 선출하는 체육관 대통령을 선택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박 대통령의 비극적인 죽음 이후에 또 한 번의 군사 쿠데타를 통해서 권력을 쟁취했던 신군부, 전두환 장군 등도 유신 체제를 약간 완화하기는 했습니다만은 체육관 대통령은 바꾸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되자 1987년의 헌법 개정 과정에서는 강력한 의회와 강력한 대통령에 대한 여야의 선호가 완전히 뒤바뀌었습니다. 당시 민주화 세력은 강력한 의회가 아니라 대통령 직선제를 주장했고 당시의 여당 산업화 세력은 내각 책임제를 오히려 주장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볼 때 현행 헌법은 비록 6월 민주화 대항쟁을 통해서 탄생했기는 했습니다마는 미래가 아니라 과거를 지향한 것이 아닌가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산업화 세력과 민주화 세력은 서로 타협을 이룰 수 있는 과거로 돌아가고자 했던 것이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1960년대의 어느 시점 4.19와 5.16이 각각 혁명으로 주장되던 그 시점, 그래서 민주화 세력과 산업화 세력이 서로 경쟁하면서 간발의 차로 그 권력을 가지던 바로 그 시점으로 돌아가서 타협하려고 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 타협의 기초가 된 것은 강력한 의회와 강력한 대통령이 적대적으로 공존하는 아주 독특한 체제였습니다. 아마도 그 직접적인 배경은 1987년 12월의 대통령 선거와 그 이듬해 4월의 국회의원 총선거에서 자웅을 겨루었던 1로 3김, 노태우, 김영삼, 김대중, 김종필이라고 하는 정치인들과 그를 따르던 정치 세력들의 이해관계가 작용했다고 말해야 할 것입니다. 이 네 세력은 잘 아시듯이 민주화 이후 15년간 극심한 지역 분열 구도로 한국 정치를 지배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헌법 보장의 변화를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재헌헌법의 특징으로 헌법 보장의 엘리트화를 말씀드리면서 그 단적인 표현을 최소지방자치주의하고 법률가 수호자주의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들 대한국민은 민주적 의회에 대한 선거를 통해서만 정치적 의사를 관철할 수 있었고, 만약에 어떤 이유든 의회가 정치적 신뢰를 잃는다면 재헌헌법의 권력구조가 흔들릴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권력구조의 변화에서 말씀드렸듯이 바로 이와 같은 가능성은 대통령 직선제를 통해서 우리나라에 관철되었고, 결국 강력한 의회와 강력한 대통령이 적대적으로 공존하는 기묘한 체제를 낳았습니다. 풀뿌리 민주주의가 자유민주주의에 얼마나 중요한지는 더 강조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법령의 범위 안에서만 자치할 수 있는 이 최소지방자치주의가 지금까지 유지되고 있는 점에서 알 수 있듯이
풀뿌리 민주정치의 중요성은 헌정사에서 아직 조명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민주화 이전의 군사정권은 최소지방자치마저 실시하지 않으려고 하는 태도를 취했습니다. 유신헌법에 아예 지방자치를 조국 통일의 이후에 적정한 시점으로 미루기까지 했습니다. 각고의 노력 끝에 1995년부터 본격적으로 지방자치가 부활하기는 했습니다만 그 내용은 재헌헌법이 갖고 있었던 최소 지방자치에 머물고 있습니다. 헌법 보장의 엘리트화를 대표하는 제도적인 장치는 국회가 만든 법률을 헌법 해석을 통해서 위헌으로 선언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재헌헌법은 이 헌법위원회에다가 이 제도를 맡겼는데 그렇게 잘 시행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내각 책임제를 선택했던 제3차 개정헌법은 헌법재판소 제도를 도입하기는 했습니다마는, 그리고 일부 사법 민주화도 시도를 했습니다마는 5.16 군사 쿠데타가 일어나면서 실제로 시행을 하지는 못했습니다. 군사 정권의 주역들이 주도했던 제5차 개정헌법에서는 미국처럼 대법원이 위헌 법률 심사권을 행사했고 일부 성과도 있었습니다마는 영도적 대통령 제도를 내세웠던 유신헌법에서는 다시 이 권한을 헌법위원회에 부여했고 군사정권이 끝날 때까지 헌법위원회는 유명무실한 제도가 되었습니다. 결국 재헌헌법이 선택했던 헌법 보장의 엘리트와는 별다른 효과를 보지 못했고, 그러면서 우리 대한민국 헌정사에는 헌법에는 규정이 없지만 독특한 헌법 보장 수단이 국민들에 의해서 발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헌정이 위기에 봉착할 때마다 주권자인 우리들 대한국민이 광장에 직접 나서서 집단적인 의사표현을 통해서 스스로 헌법을 보장하는 특유의 방식입니다. 이는 멀리 4.19 학생혁명에서부터 5.18 민주화운동을 거쳐서 87년 6월 민주화 대항쟁으로 이어지는 계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심지어 군사쿠데타를 주도했던 정치 장교들마저 장기적으로는 이 국민들의 집회 앞에 머리를 조아릴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헌법 이론가들이 직접 행동 민주주의라고 부르는 바로 이와 같은 방식은 5년 전에도 현직 대통령의 탄핵 파면을 낳았던 촛불혁명으로 잘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수도 서울의 광화문 광장은 우리들 대한민국이 직접 정치적 의사를 표현하는 공론장으로서 특별한 의미를 내포하게 되었습니다. 이 대목에서 한 가지 덧붙일 내용이 있습니다. 현행 헌법 이후에 법률과 수호자주의가 아주 강력해졌습니다. 헌법재판소와 검찰을 통해서 정치의 사법화, 사법의 정치화가 이루어졌습니다. 강력한 의회와 강력한 대통령 사이에서 강력한 헌법재판소와 강력한 검찰이 작동하고 있는, 그것이 바로 지금 우리 대한민국의 현재의 권력 구조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직접 행동 민주주의와 법률과 수호자주의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해야 하는지 생각하지 않으면 안 되게 되었습니다. 지금 한국 사회에서 검찰개혁을 포함한 사법개혁이 중대한 정치적인 현안이 되고 있는 것은 대한민국 헌정사의 흐름에서 결코 우연한 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민주적 의회의 우위를 통해서 사회경제적 평등을 추구하는 것, 이것이 바로 재헌헌법의 요점입니다. 재헌헌법은 미 군정과 식민지 시대에서 내려온 우리 대한국민 모두의 공공적인 소유를 사회경제적 평등을 추구하는 방식으로 활용하고자 했고, 그 정책 결정의 권한을 국민 모두가 민주적으로 구성하는 의회를 통해서 실현하고자 했습니다. 재헌헌법의 이 정신을 우리 모두 다 되새겨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대한민국 최고의 강연 최강 1교시 법학자 이구군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